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 미 경제 일부 완화되고 있어. 현지 시간 20일 미니애폴리스 연은에 따르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매키낙 아일랜드에서 열린 2024년 미시간 은행연합회 컨벤션 Q&A에서 경제가 부분적으로 일부 완화의 증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실업률이 여전히 4%에 대부분의 기업이 여전히 고용을 하고 있으며 임금 상승률도 여전히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 5월 신규 주택 착공 5.5% 감소, 예상치 하회.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5월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계절 조정 연휴 기준 전월 대비 5.5% 감소한 127만 7천 채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138만 채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4월의 수치는 135만 2천 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19.3%나 감소했습니다. 미 1분기 경상적자 2,376억 달러, 전 분기 대비 7.2% 상승.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상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0일 1분기 경상적자가 전 분기 대비 7.2% 늘어난 2,376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2,074억 달러보다 큰 규모의 적자입니다. 작년 4분기 경상적자는 기존 집계치 1,948억 달러에서 2,218억 달러로 수정됐습니다. 미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23만 8천 명, 직전주보다 감소. 현지 시간 20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 23만 8천 명으로 직전주보다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직전주 수치는 24만 2천 명에서 24만 3천 명으로 1,000명 상향 수정됐습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직전주 2023년 8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전 거래일 우리 증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코스피 지수는 2년 5개월 만에 2,800선 위에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하루 쉬고 돌아와서 혼조세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증시7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요일의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서로 엇갈린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자세하게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5%, 0.79% 하락 마감했고요. 다우 지수는 0.77%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이은 랠리의 차익 실현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5천 건 감소했다고 현지 시각 2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22만 5천 건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 주간인 6월 2일부터 8일 이렇게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으며 지난주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월 2일부터 8일 주간에 182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45건 증가를 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되는 것은 미국 노동시장의 과열이 해소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준 노동시장이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이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고용 관련 지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달 12일 FOMC 회의 후에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단단하지만 과열 상태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5월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계절 조정 연휴 기준으로 전월 대비 5.5% 감소한 127만 7천 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138만 채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4월 수치는 135만 2천 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9.3% 감소한 것입니다. 미래 주택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도 직전월 대비 3.8% 감소해 연율 138만 6천 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또한 월가의 예상치인 145만 채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상무부는 1분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376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7.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상적자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4분기 3.2%에서 3.4%로 확대됐습니다. 1분기 수출은 5,161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23억 달러 증가를 했지만 수입은 7,939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154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상무부는 1분기 경상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상품 수지 적자폭 확대를 들었습니다. 한편 작년 4분기 미국의 경상수지는 2,218억 달러 적자로 이전에 발표된 1,948억 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다음으로 원유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 대비 0.74% 상승한 배럴당 82.1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유가는 이달 들어 지금까지 6.73% 상승했습니다. 7월 인도분 WTI는 만기를 맞이했습니다. 8월물 WTI 가격이 전일 대비 0.7% 올라 배럴당 82.1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8% 상승해 배럴당 85.71달러에 거래됐으며 이는 지난 4월 30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은 지난 14일로 끝난 주간에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가 254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2주 연속 증가한 후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월가의 예상치인 210만 배럴 감소보다 감소폭이 컸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휘발유는 228만 배럴 감소를 했고요. 디젤유는 약 172만 6천 배럴 감소를 했습니다. 유가 상승에는 지정학적 우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에 드론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지정학적 위험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 닐 카시카리는 현지 시간 2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회복하는데 1년에서 2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2024년 미시간 은행연합회 컨벤션 Q&A에서 현재 미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한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 매우 알기가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지난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느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진전이 없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가 여러모로 매우 어려운 커브볼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FOMC의 점도표가 금리를 전망하는 이 위원들의 생각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며 불확실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시장이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몇 개의 점으로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경제가 불확실한지 전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 금리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영란은행은 현지 시간 20일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통화정책위원회는 이날 시장의 예상대로 7대2로 현재 5.25%를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앤드루 베일리 총재는 성명에서 최근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회복된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금리를 5.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경제 데이터가 금리 인하를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낙관적으로 언급한 것과는 달리 베일리 총재의 이번 발언은 다소 신중해 보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이달 초 금리 인하를 시작한 반면에 영란은행은 이를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금융시장에서는 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9월이나 혹은 11월 이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주 로이터가 집계한 경제학자들의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8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로이터는 영국의 집권보수당이 선거 전에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노동당에 약 20%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란은행의 금리 인하가 리시 수낙 총리에게는 이미 늦은 조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취임한 수낙 총리는 41년 만에 최고치인 11.1%의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노동당은 보수당의 전 지도자 리즈 트러스의 경제정책 부실로 인해 여전히 높은 모기지 금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일 대출 우대 금리를 동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기준인 5년 만기 LPR은 3.95%로 일반 대출 기준인 1년 만기 LPR은 3.45%로 유지됩니다. 이로써 5년 만기 LPR은 4개월 연속, 1년 만기 LPR은 작년 9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동결됐습니다. 앞서 인민은행은 17일 1년 만기 LPR의 산정 기준인 증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이번 LPR 동결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이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경제 성장률이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5.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추가 부양책을 시급히 내놓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한 연초 급락했던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약 190조 원 규모의 특별 구체가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아이폰에 챗 GPT 등 이 서구의 인공지능 모델을 탑재할 수가 없어서 애플이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애플이 AI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중국에서 협력업체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애플은 자체 AI 역량을 갖추는 동시에 오픈 AI와 협력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중국에서 AI 모델 사용 승인을 받으려곤 했지만 가능성이 낮아 보이자 대신에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플은 중국의 검색업체 바이두, 알리바바 그룹, 스타트업 바이촨 AI 등
여러 중국 기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차기 아이폰 모델 출시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어느 업체와 거래를 확정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은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카운터포인트는 올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이 13%에서 17%로 상승하고 애플의 점유율은 18%에서 1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거래소가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계 기업의 기업 공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나스닥 거래소가 중국과 홍콩에 본사를 둔 이 소규모 기업들의 IPO 심사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나스닥에 IPO를 신청한 일부 중국계 기업들은 상장 전에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원과 독립성 확보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나스닥 거래소 측은 IPO 신청 기업들에게 주식 상장의 배경, 투자자와 회사 간의 관계 등에 대해서 듣고 또 상장할 주식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서류와 또 실제 인수 과정에서 자금이 오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은행 서류 제출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유형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IPO 관련 규정은 있었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며 이번 조사는 2년 전 상장한 중국계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국 증시에 등록된 홍콩 핀테크 기업 AMTD 디지털과 중국 의료업체 아덴텍스 그룹 등의 주가는 상장 후 최대 32,000%까지 급등을 했다가 단시간 만에 폭락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현재 AMTD는 고점 대비 99% 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스포츠카 제조업체 페라리가 내년에 첫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며 예상 판매가는 7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페라리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첫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며 최소 가격은 약 7억 4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옵션을 추가한다면 가격은 15%에서 20% 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올해 1분기 페라리 평균 판매가인 약 5억 2천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라리의 전기차는 21일에 완공될 예정이 이탈리아 북부의 마나렐로 공장에서 생산될 계획입니다. 이 공장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일부 부품도 생산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3에서 4개월 내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쟁사인 람보르기니는 2028년에 첫 전기차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페라리의 최고 경영자는 2022년에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비중을 확대하는 4개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 첫 순수 전기차를 출시하고 2026년까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비중을 60%로 2030년까지는 8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페라리는 또한 두 번째 전기차 모델의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히 성장했던 소셜미디어 마케팅과 크리에이터 시장이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자는커녕 간신히 지내는 인플루언서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점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현실을 다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틱톡 등의 플랫폼에서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면 전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플랫폼들은 인기 있는 게시물에 점점 더 적은 돈을 지급하고 있으며 브랜드들은 광고 계약을 점점 더 까다롭게 맺고 있습니다. 특히 틱톡이 미국에서 2025년에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크리에이터들이 장기적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터뷰한 클린트 블렌틀리는 3년 동안 전업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틱톡, 유튜브, 트위치에서 40만 명 이상의 구독자와 평균 10만 조회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소득이 미국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인 약 8,05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워싱턴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브렌틀리를 저는 취약하다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독립해서 사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약 5천만 명이 크리에이터로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터로 자리를 잡고 돈을 벌기까지의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큰 돈을 벌기가 어렵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대행사인 네오리치에 따르면 지난해 크리에이터로서 돈을 버는 사람의 48%가 약 2,080만 원 이하를 벌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크리에이터는 자영업자여서 일반적인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유급휴가, 의료보험, 퇴직연금 등의 복지가 없다며 수입이 급감하는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진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국 항공우주국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스타라이너가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지구로 귀환하는 일정이 26일로 연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사의 민간 승무원 프로그램 책임자인 스티브 스티치는 우리 팀에서 데이터를 검토하고 분석할 시간을 더 줘서 귀환 준비가 완벽한지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스타라이너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25일 오후 10시 10분쯤 ISS에서 도킹을 해제하고 26일 오전 4시 51분쯤 지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스타라이너는 헬륨 누출과 기동 추진기 문제로 인해서 이번까지 3차례 지구 귀환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베리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는 원래 계획했던 8일보다 2배가 넘는 20일을 우주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스타라이너는 5일에 발사돼서 6일에 ISS에 도킹했으며 당초 일주일가량 체류한 뒤에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스타라이너는 발사 후에 ISS로 향하는 과정에서 4차례 헬륨 누출과 기동 추진기 문제를 겪었으며 ISS에 도킹한 동안 5번째 헬륨 누출이 발생했습니다. 헬륨 누출 문제는 스타라이너 발사 시도 과정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면서 일정을 여러 차례 연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잉의 스타라이너 프로그램 책임자인 마크 네피 부사장은 현재 추진기가 잘 작동하고 있으며 헬륨 누출도 이전보다는 안정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구까지의 비행을 위해서 스타라이너는 7시간 분량의 헬륨이 필요하며 현재 약 70시간 분량이 남아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스타라이너는 총 87개의 시험 목표 중에 77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ISS의 우주 비행사들이 4개월 이상 생활할 수 있는 식량과 기타 소모품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스타라이너는 이번 임무에서 ISS에 최장 45일간 도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6개월가량의 도킹 임무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리서치 전문 투자금융사인 CFRA는 19일 퀄컴의 주가를 목표 주가를 $26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배런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60 높아진 금액으로 CFRA는 퀄컴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CFRA는 퀄컴의 내년 주가 수익 비율이 약 2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퀄컴이 역사적 평균을 웃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FRA는 퀄컴이 앞으로 1년 동안 인공지능 장치로의 전환 덕분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퀄컴은 삼성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애플의 모뎀 칩을 공급하고 윈도우 기반 AI 컴퓨터 시장까지 공략하면서 시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새로운 태블릿과 노트북에 퀄컴의 칩을 탑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밸런스는 퀄컴이 경쟁사인 ARM과 비교했을 때 어떤 성과를 보일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일 대만 타이베이 타임스 등 현지 매체는 TSMC의 대만 자이첨단 패키징 공장 부지에서 유물이 발견되면서 공장 건설이 중단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유적은 대만 자이과학단지에 위치한 2개의 칩온 웨이퍼 온기판 공정을 도입하고 있는 이 첨단 패키징 공장 중에 첫 번째 공장 부지에서 발견됐습니다. TSMC 공장은 지난달 말에 착공을 해서 2028년에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대만 문화재 보존법에 따라서 공장 건설이 중단됐으며 TSMC 대변인은 회사가 법과 당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들은 과연 개장 전에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약업계 미 당뇨병 학회 출격 시세 분출할까라는 주제를 준비하셨는데 이게 어떤 주제인가요? 네, 뭐 세계 최대의 이제 당뇨병 이제 학회인 미국 당뇨병 학회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에서 이제 개최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런 이제 당뇨병 관련 학회가 이제 개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뇨병 관련된 이제 뭐 치료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작년에 이어 올해 같은 경우도 당뇨병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거를 활용한 비만 치료제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당뇨병 학회에는 뭐 전 세계의 이제 당뇨병 관련된 전문가, 그다음에 기업, 연구기관 등 총 12,000명 이상이 지금 참여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당뇨병 학회에서 보면 이제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에 관련된 표준 치료법을 논의하고 치료 트렌드에 대한 부분이 주로 얘기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외 주요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이번 학회에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비만 치료제입니다. 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순히 뭐 살을 뺀다라는 차원에서 아니라 이를 살을 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서 뭐 거의 뭐 만병통치약 형태의 그런 이제 뭐 치료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살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고혈압이나 그다음에 대사 이상 지질 같은 게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이뿐만 아니라 신장 질환까지 대부분의 이런 질환들이 살을 뺨으로써 줄어든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제약, 글로벌 제약, 빅파마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이런 비만 치료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관련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당뇨병 학회에 참여 예정인 국내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참여 예정인가요? 네, 뭐 국내 기업들도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이제 학회에 나오는 기업이 뭐 특별 대출,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냥 5-6개가 이제 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이제 당뇨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에 가장 앞단에 서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시장에 최근 이제 비만 치료제의 가장 그러니까 화두가 되고 있는 GLP-1 계열의 그런 이제 비만 치료제를 좀 더 확대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약품은 GLP-1에 GIP, 그다음에 글루카곤이라는 이런 물질까지 합쳐지는 3중 적용제로 이제 체중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GL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살을 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뭐 그 부작용을 조금 이제 완화하는 게 GIP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같은 그런 증상을 완화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이제 GLP-1에 대한 이제 기능인데요. 보통 이제 GLP-1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포만감을 증진시키고 뭐 혈당을 감소시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이외로 이제 메스꺼움이 좀 증가된다. 그다음에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보완하는 게 GIP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메스꺼움을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적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약효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포만감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나 지질 대사를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인 것보다 긴 시간 동안 약효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게 뭐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지금 쥐를 대상으로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물질을 쥐를 대상으로 한 전 임상 단계에서 상당한 이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동아 ST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있는 자회사인 뉴로보 파마슈티걸스를 통해서 비만 치료 후보 물질에 대한 전 임상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동아 ST에서 만든 것도 GLP와 글루카곤 이중 수용체 물질을 개발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4월부터 글로벌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유한양행에 이제 이 투자한 이제 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GLP-1과 GLP-2의 이중 수용체 물질을 통한 그런 이제 비만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기업 초록들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뭐 오늘부터 이제 그 일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초록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초록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 근데 이제 비만, 이 당뇨 업계에서 네. 입지가 가장 큰 종목이라고 하면 뭐 일라이릴리, 뭐 노보노디스크가 네. 사실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기업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 네. 시장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로 꼽힐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내용을 본다라고 노보노디스크나 그다음에 일라이릴리는 뭐 초기에 지금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크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 글로벌 제약사의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2위를 할 만큼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 매출이나 그다음에 주가에도 강력하게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을 보면 이제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주가 흐름인데요. 뭐 지금 한 2년 내에 계속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라이릴리도 이제 비슷한 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주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비만 치료제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이에 따른 주가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글로벌 이제 빅테크와 같이 뭐 직접적으로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를
뭐 최종 완성본으로 이제 신약으로 출시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국내 기업들은 관련된 물질을 개발을 해서 이런 글로벌 이제 빅파마에 기술 수출하는 거를 이제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아직까지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이런 이제 신약 물질에 대한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신약 물질에도 상당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신약 물질을 어느 정도 임상 단계 초기에서 임상적인 이제 효과를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물질들을 빅파마에 수출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마일스톤이나 아니면 로열티에 대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서부터 지금 계속 이런 이제 당뇨 아니면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기술 수출이 꾸준히 이루어진 그런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기술 수출을 했다가 다시 반환받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당뇨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선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2015년에 이제 GLP-1 계열, 그러니까 지금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에서 만들고 있는 비만 치료제와 같은 기전을 갖고 있는 GLP-1 이제 그 기반의 당뇨병 이제 신약 물질인 듀얼 아고니스트를 이제 얀센에 기술 수출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수출했다 다시 좀 반환받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대사 치료제인 에페그레나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GLP-1 계열뿐만 아니라 마시라고 하고 있는 대사 기능성 장애 간염에 대한 그러니까 대사 장애 지방 간염에 대해서도 관련된 치료제도 이제 비만 치료제로 지금 조금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관련된 물질도 같이 지금 물질도 개발 중에 있어서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머크에 기술 수출을 할 만큼 기술은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한양행이나 뭐 동아SD,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버전의 그런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지금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과의 지금 기술 수출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을 꼽아 주셨습니다. 근데 대표님 사실 이렇게 제약 바이오라고 하면은 뭐 임상에 돌입했다 아니면은 최근에 뭐 전염병이 있었다.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100일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주가가 들썩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약 바이오 지금은 접근하기가 어떨까요?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좀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용을 들어도 이게 뭔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투자하실 때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그런 이제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 물질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발견이 되면 여러 이제 그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신약 물질이 그러니까 발견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신약이 나올 때까지는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리는 오랫동안 걸리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신약 물질이 나왔다라고 해서 주가가 당장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임상 과정에서 이제 낙오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주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초기에 이 물질보다는 어느 정도 임상이 검증이 완료된 그런 물질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작년 이후에 국내 기업들이 기술 수출들이 큰 건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뭐 알테오전 같은 경우 이제 대형 이런 이제 기술 수출 계약들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이 붐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에 뭐 최근 들어서도 뭐 미국 FDA 승인의 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한양행이나 HLB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HLB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FDA의 승인이 이제 안 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듯이 이렇게 신약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절차상으로 그러니까 절차상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얀센의 기술 수출에서 얀센 쪽에서 지금 특허를 그러니까 FDA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승인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생물보안법이 나오면서 국내 이제 CDMO 기업들이 상당 부분 이제 수혜를 좀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주가가 좀 반등을 좀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생물보안법 내용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의 제재 부분이 좀 빠질 것이다라는 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CDMO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런 뭐 생물보안법이 아니어도 계속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이 최근에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CDMO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덧붙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인하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좀 늦춰지긴 하지만 뭐 하반기 이후에는 아마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신규 접근하실 투자자분들은 임상이 검증된 종목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이 보셨을 때 지금 정말 탑픽 종목 하나를 꼽자 하면은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는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뽑은 원픽은 이제 오스코텍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대표적인 국내 합성 시장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스코텍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제 지금 유한양행과 같이 하고 있는 렉나자에 대한 이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렉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한양행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다가 이게 다시 얀센에 기술 수출이 되면서 지금 상용화를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관련된 렉나자와 관련된 그 미 FDA에서의 승인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승인 결과는 8월 중에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FDA 승인이 나와서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렉나자에 대한 이제 마일스톤이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입금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렉나자가 판매될수록 로열티에 대한 수익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일스톤이 남아 있는 게 한 5천억 정도 된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로열티 수입도 한 뭐 판매 금액의 10에서 한 12% 정도 수령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런 뭐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작년에 미국 FDA에서 임상 허가를 이제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관련돼서 임상이 개시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면역성 혈소 감소판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도 현재 임상 이상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런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올 때마다 주가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는 오스코텍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렉나자 FDA 승인 기대감이 유효하고요. 또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산업 리포트로 화장품 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24년 2분기에 대해서 먼저 전망을 보자면 화장품 ODM의 성장성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5월 국내 화장품 수출은 17%가 넘어가는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좀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6%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비중국은 50%가 넘어가는 성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주요 지역별 성장률을 보자면 조금 의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려 78%고요. 그 외에 동남아 그리고 일본이 그 다음 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분기 화장품 산업의 성장은 비중국 채널이 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항상 수출을 견인했지만 이제는 비중국 채널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ODM은 단연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ODM은 중소형 브랜드사를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 혹은 매스 브랜드 호황기에서 수혜가 무조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2분기에 주요 업체들 실적 성장 흐름이 양호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가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4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이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리포트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예정되어 있는 게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4반기에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홀리데이 시즌이 있습니다. 이 분기 때는 항상 이 쇼핑의 그런 빈도수가 잦아지고 그리고 항상 이맘때쯤이면 화장품의 이 세일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를 정말 크게 기점을 삼고 있습니다. 행사 대비해서 고객사의 발주 요청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ODM 산업의 리레이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의 리레이팅은 대외적인 변화로 인해서 예를 들면 기술 혁신, 규제 변화, 소비 트렌드, 글로벌 경제 등 특정 산업의 성장성이 기대가 될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ODM 산업의 리레이팅은 소비 트렌드 변화 영향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소비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화장품 산업의 핵심은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에 주목하고 있고요.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미국에서도 이제는 비싼 것보다는 조금 가성비로 틀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브랜드사들이 미국 수출 활동을 정말 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사실 시장 규모가 글로벌 2위라서 정말 매우 크게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미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960억 달러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성비가 현재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럭셔리 화장품 성장이 그만큼 기대가 되고 있고요.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판가가 굉장히 낮은 제품이 선호하는 현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 실적 내에서 하이어 인컴 하우스홀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조금 높은 소비를 하는 높은 소비를 하는 층도 굉장히 가성비로 사는 사람들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내 ASP 감소 현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타의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요. 고 ASP 판매 감소, 저가 판매가 증가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LF 뷰티 실적이 호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ELF 뷰티 같은 경우는 이 가성비 뷰티 브랜드 중 하나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향은 지금 가성비가 전성시대임을 시사하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더라도 이미 높아진 물가 그리고 가성비 선호 현상이 당분간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럭셔리 화장품 시장 성장 가능성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꾸준한 성장 기대가 가능합니다. 국내 고객사들의 주문 대응을 통해서 R&D 수준과 생산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업계 전반적으로 제품 품질이 크게 상향 평준화되면서 시장 내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한마디로 시장 내 경쟁력도 높고 제품 품질도 좋은데 미국 내에서는 가성비 소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서 수혜를 굉장히 높게 볼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리포트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시장 전망이 좋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일정입니다. 미국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입니다. 심층 분석에서는 제약업계, 당뇨병 학계가 출격하면서 시세를 분출할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투자전 리포트에서는 화장품 ODM에 따라서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준비한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정보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8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승부주의 힌트부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